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로 나간 분들도 있으시죠. 임시 공휴일이지만 출근하는 분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들 중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정해진 날짜까지 생산량을 채워야 하니 회사가 출근을 또 강요하기도 하고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생활 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보도 보셨겠지만 확 불어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니 가슴이 철렁하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연휴라고 어디를 놀러를 갔더라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을 좀 쉬게 하고 내수도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지정을 한 임시 공휴일인데 의료진이 도리어 더 긴장하게 됐고요. 그 취지를 좀 살리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모두들 좀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쉬는 날에도 들어와서 인사를 건네주시네요. 두단루님, 최희철님, 아카세이즈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벌써 1,300여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은 JJ님, 손서연님, 고성숙님, 가연아님,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제가 이제 광복절이었고, 이제 그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내용을 두고 지금 여야가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15일이 그 제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 네. 이때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광복회 회장으로서 이제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활동이 친일 청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 미청산, 그러니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69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네. 이들의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그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기념사가 묻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 즉각 반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당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 또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네.
이때 이제 기념식을 할 때 제주도에서도 이제 대독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원희룡 제주지사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은 역사의 시기에 이편 저편을 나눠가지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인 반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논평도 없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병훈 의원은 제1야당에서 반민족행위 청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불편해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기용 의원은 통합당이 친일파들의 대변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일단은 광복회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여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회에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인해야 되냐는 볼 수 있겠지만 일제 문제에 대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좀 청산하자라는 주장 자체를 너무 비판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작곡가 안익태 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돼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공가인지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를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다 보면 사실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를 불러오냐라고 하지만 친일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례로 위안부 문제만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피해자들 지금 생존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95세 할머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라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을 일각에서는 파묘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파묘가 주는 굉장한 어떤 부정적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장에 관한 법, 국민묘지법이라고 국민묘지법. 지금 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만 왜 네.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역사의 문제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의 행적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복절을 맞아서 또 물론 친일 청산이라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평론가 얘기했듯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있어 왔다. 이런 부분은 맞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떤 친일이란 반일의 프레임을 계속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이 되고 있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인물이나 역사에 대해서 공과 과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고 했을 때 친일의 기준 부역의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사 문제에서 어떤 폭넓은 사회적인 공론장과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현충원에 있는 지금 뭐 국립현충원에 있는 반일 친일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광복절에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여야가 또 이거를 약간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우리가 친북몰이한다, 반일몰이한다, 친일몰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이 와중에 뭔가 과거 지향적인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고요.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많이 묻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정말 그 의미 깊게 와닿았던 것이 어떤 거냐. 75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이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묻혀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광복의 메시지를 북한 정부도 좀 귀 기울여 듣고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김원웅 이 기념사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묻혀버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과연 한일 관계라는 것이 과거인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죠.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역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거나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과제를 오히려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문제라든가 독립유공자의 직계도 지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것이지 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가 되어야지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왜 과거를 얘기하냐, 이제 통합하자,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쟁적 측면이라던가 이쪽 당에 유리하다 저쪽 당에 유리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통합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합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의원 비례대표로 의원으로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친일 청산 논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 피해가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조금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거와 좀 대치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를 얘기하고 편가르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일례로 제주도 4.3 항쟁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4.3이라는 사건이 이념을 둘러싸고 많은 제주도민이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누고 희생됐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래도 조금씩 서로에 대한 용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용서를 빌었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것을 잊으라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친일 문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당에서 정강정책 초안을 선보인 데 보면은 사실상 처음으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초반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미래를 얘기하려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아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떤 논쟁들이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또 국민적으로 더 좋을지를 같이 한번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난 주말에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주도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최근에 계속 일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세가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은 전 씨의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 비판을 좀 주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또 판단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단은 조금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움이 드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대규모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8.15 죄송합니다. 광복절날 이내는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라는 곳이 있죠. 이제 국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 대규모 집회가 최근에 열렸지만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등등을 이유로 집회 허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밝혔었고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뉴스 보시면 후폭풍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석을 받았던 이유가 뭐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것인데 이번 집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자칫하면 지금 감염병 사태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규모 집회를 부추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뭐 지금 행정당국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이 정광훈 담임 목사를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집단 감염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채 광복절 불법 집회에 참석한 혐의 적용을 했고요. 검찰에서도 아마 지금 보석을 취소하는, 그러니까 재수감을 하는 그런 어떤 행정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 보시면 아마 확진자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뭐 어느 부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민이 좀 감염병 사태를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이 행위들이 이제 불러올 파장들이 어떻게 될지 또 고발, 보석 취소 등에 대해서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앞서 얘기해 주신 것을 뒤집은 법원 판단은 과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뭐 등록 교인 수가 56만 명인 그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또 코로나19가 지금 퍼졌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가족 중에 확진자가 지금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수가 지금은 성가대원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이런 집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지금 재감염의 우려, 전국적인 어떤 전파의 우려가 시급한 이런 상황이라 자칫 조금 긴장의 끈을 놓칠 뻔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턱 밑까지 올라온 이런 기분이거든요. 다들 긴장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정강훈 목사가 4월 20일 날 구속됐다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유가 네. 급사 위험이 있다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해줬는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거의 300여 명 이상 거의 달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뉴스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목회자 중에 최소 3명이 또 확진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확진이면 접촉한 신도들의 또 감염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신도수가 많은데 지금 3,000명은 자가격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0명에서 전수조사했는데 이만큼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2주간의 잠복 기간을 거쳐서 더 증폭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보석 여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석 취소 청구를 지금 검찰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종교 집회였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집회였느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 집회 광화문 집회에 뭐 추산 몇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10만이 넘어갔다 이런 추산도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나온 어떤 메시지들은 한번 귀를 기울일 만은 해요.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추문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실정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정강훈 목사가 이제 주체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선뜻 여기에 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광화문에서의 어떤 이런 메시지 국민의 비판, 불만을 접수는 하되 지금 방역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거망동을 삼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부 세력들은 지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 안에서요. 이걸 과연 국민의 여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합리적인 비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 비판과 상식적이지 않은 비판이 섞여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엄중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의료진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과로로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 정도고요. 사실 우리 날씨 더운데 마스크 쓴다고 투덜거리지만 방송 보시면 의료진들 입은 옷 보셨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 방역복 입고 있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덥다라고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 방송에서 제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교도 마음껏 못 가는 학생들에게 정말 어른들이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오히려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든 정부 비판 집회든 감염병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인가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집회는 뭐 아무래도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의 판단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 한번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했을 때 여성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들의 구분이 없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판되는 약도 보면은요, 뭐 1일 1회 식사 후에 뭐 30분에 복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 구분된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약을 같은 용량을 복용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부작용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에게는 용량을 남성보다 낮춰야 처방해야겠죠. 근데 네. 굉장히 이게 당연해 보이는 연구 결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성분의 혈중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혈중 농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성분이 체외로 배설되는 시간도 여성이 더 긴다고 하죠. 남녀의 차이가 있군요. 호르몬 뭐 차이인가? 뭐 여러 무슨 가지 어떤 차이일까요? 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그래서 FDA가 2013년 여성에게 왜 우리 졸피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졸피뎀 처방 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수면제로 쓰이는 성분인데 만약에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용량을 먹었을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계속 졸린 상태 계속 되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운전을 했을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이 이제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과거에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할 때요. 여성들을 제외하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가임 연령대라고 하면 호르몬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 전문가들도 많이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참 연구 결과에서 지금 가장 놀라운 거는 임상 시험에서 가임 여성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배제하다 보니까는 여성은 거기에 아주 기준이 되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주제는 여성들에게 참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고 제가 의사 전문가 두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성인, 소아, 유아 이렇게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 남성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 실험을 할 때 보통 1, 2, 3, 4단계를 하는데 보통 여성들이 많이 이제 제외가 될 수밖에 없고 남성 위주로 많이 했다가 이게 문제라고 의학계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2015년에 와서야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할 때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성별도 뭔가 중요 변수로 넣어라라는 어떤 정책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성들이 많이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여성은 신체적 특성상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임기 여성은 태아의 미래의 어떤 태아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런 또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이 까다롭다 그래요. 그리고 약물 간의 상호 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여성 특유의 호르몬하고 합쳐지면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약물 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만약에 참여하는 게 많이 줄어들면은 실제로 그 약이 시판됐을 때 그 전에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이라든가 복용 용량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호르몬 피임약을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구용 피임약이라고 하죠. 이게 남자들은 그러면 왜 먹는 피임약이 없는가? 남자들은 콘돔 말고는 먹는 피임약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개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그만큼 먹는 호르몬 피임약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여성들은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구 피임약을 먹었을 때는 연구 결과를 보니 해마의 크기가 경구 피임약을 먹지 않은 여성보다 줄어들어 있더라.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예, 그래서 인지 기능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뭐 신체적 부작용, 기분,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여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임상 실험에서 배제되고 제외되는 부류가 누구냐? 여성, 소아, 아시아계, 흑인계, 멕시칸계 네. 이렇게 많이 제외되고 있다고 그래요. 안 전 그래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연구에서도 인종이 얼만큼 예. 참여했느냐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배제와 차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일단 뭐 피임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증명된 건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실험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맥락을 꼭 짚어야 되는 것은 왜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에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은 정말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경구 피임약보다 더 뭐 확실한 방법으로서 콘돔을 많이 얘기하는데 기피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짚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논외의 얘기지만 임상 실험, 동물 실험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실험 대상자들이라든가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윤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또 다른 있죠.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